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는 이름 그대로 분산형 데이터 저장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이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P2P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우리 컴퓨터에 있는 하드 공간을 우리가 100% 다 활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같이 동영상을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 공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남는 하드 공간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또 하드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하드 공간을 내가 이용료를 내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향한다고 보면 되고요. 2017년 7월 2일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처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17년 9월 25일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고요. 이때 시가가 541원인데 바로 다음해인 2018년 1월 9일에는 고가 5,08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9년 계속 쭉 저평가 되었고요. 200원이 좀 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저평가 계속 되고 있다가 2020년 여름이 지나서 조금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2021년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상승세를 좀 탔습니다. 좀 상승하다가 6월 하락장에 다시 좀 꼬꾸라졌지만 그래도 좀 많이 회복돼서 지금은 2,000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가총액이 한 6,800억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뭐 아주 낮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키워드가 두 개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또 하나는 IPFS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이해를 해도 스토리지가 어떤 코인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것만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이 되겠고, 아마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더 할 텐데, 구글만 해도 구글 포토를 무료로 해서 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완전 유료화 되었죠. 물론 기본 15기가를 준다고 하지만 그게 그 구글 드라이브 전체 15기가이기 때문에 구글 포토만은 왜 15기가도 아니고, 유튜브만 해도 얼마나 또 방대한 스토리지 서버 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직도 윈도우라는 OS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개인이 쓸 수도 있고,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목적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나 자료 같은 걸 이동할 때 외장하드나 USB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은 그냥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그런 클라우드에 저장을 시켜놓고 필요한 것에서 바로 다운받는 그런 방법을 쓰는 그 친구들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잠깐 이제 개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많이 쓰는 것들을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요. MS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6명이 각각 1테라씩, 그러면 총 6테라가 되겠죠. 거기에 MS 오피스까지 쓸 수 있는 게 월 11,900원, 1년이면 119,000원. 구글 드라이브도 2테라를 쓸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가격. 월로 하면 11,900원, 1년이면 119,000원. 근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상품이 150명이 같이 화상회의를 참여를 할 수 있을 그런 기능까지 제공하는 클라우드 상품도 있는데, 그거는
한 달에 9.6달러니까 뭐 월 10,000원 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 무료로 30기가를 제공하고 추가 2테라 주는 게 월 11,000원, 1년에 11만원. 그러니까 가격대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좀 비슷비슷하게 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부담되게 비쌀 정도는 아닙니다. 개인들이 쓰다 보니까.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아마존의 정말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또 파트를 나누자면 회원제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이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AWS도 한 30% 정도의 매출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 뭐 검색 광고라든지 커머스 같은 나머지도 이거 좀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구나, 몇 달은 됐구나. 올해 2분기 2021년 2분기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그러니까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액이 148억 1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대략 환산해 보면 17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는 도대체 누가 이용을 하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잠깐 살펴보자면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아마존이 지분 참여를 하면서 같이 손잡았으니까 11번가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도 그 아마존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박은 쿠팡입니다. 쿠팡이 100%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주는 돈만으로 그만 해도 뭐 1년에 뭐 적게는 수백억에서 아니면 수천억까지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팀원도 아마존 걸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업체들이 자기네들의 별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다음 워낙 이제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잘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데이터를 서로 전달해주고 하는 데이터 장사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만족도도 좀 많이 높다는 평가가 있긴 하고요. 지금까지는 또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클라우드 이용을 봤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애플의 컴퓨터들, 뭐 아이맥이라든지 뭐 맥미니, 맥북 뭐 이런 컴퓨터들을 썼을 때 애플의 모든 프로그램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게 되는데, 컴퓨터를 뭐 초기화 시킬 수도 있으니까 초기화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냥 앱스토어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구매했던 것들이 다 있고 클릭 한번 하면 딱 자동으로 설치까지 됩니다. 어도비도 그런 시스템이죠.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 뭐 이런 그래픽 쪽에 엄청난 강자인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 개 뭐 CD 같은 걸로 팔았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서 다운 받아서 그리고 설치를 하면 계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업데이트 및 관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다, 관리가 될 수 있다. 사실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 탈중앙화가 되기 전까지는 다 중앙 서버가 다 있어야 됐고, 중앙 서버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서버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해킹 같은 보안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MS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매년 보안이라든지 그런 비용에서만
미국 달러로 10억 달러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큰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들, 엄청난 자본력 있는 기업들만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드 시킨 것이 바로 스토리지의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이나 그 유지 보수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용료도 더 저렴하게 내릴 수 있다. 아까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 비슷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지 랩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샤딩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뭐 데이터 같은 것이 있다면 예전에 데이터를 한번 쭉 저장을 하고 전송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좀 분산화 시켜서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는 우리가 뭐 파일 압축할 때 분할 압축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분할 압축은 다 같이 조각을 다 모아져야지만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상상은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쪼개서 분산시켜서 각자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 스토리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공간을 쓰고 있는 노드가 만약에 10명이다 10개다 치면 예전에는 한 명이 한 개한테 저장했다면 이제는 10개짜리를 한 개씩 쪼개서 딱 분산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그런 방법, 기술을 샤딩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스토리지 같은 이런 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카뎀리아라고 하는 것도 또 약간 조금만 더 투머치 인포메이션 쪽으로 조금만 더 알아도 될 건데, 카뎀리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인덱스를 잘 해놔야지,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카뎀리아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뭐 이과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뭐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키를 해시 값으로 저장을 시켜가지고 쭉쭉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좀 쉽게 우리가 그냥 대충 이해하자면 도서관 같은 곳에도 책이 막 들어왔다면 어떤 기준 규칙에 따라서 이 책은 이쪽에, 이 책은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도 어떤 그 기준과 거기에 따라서 빨리 이제 책을 찾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디지털화해서 적용시키는 그런 이제 해시값을 해시태그로 적용시키는 해시테이블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카뎀리아인데, 그래서 한 군데 서버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화 되는 것을 제대로 분산시키고 잘 정리가 되고 필요할 때 빨리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현시킨 것이 바로 샤딩 기술과 카뎀리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IPFS라는 그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갈 건데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래는 IPFS 시대가 될 것이다. IPFS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접속할 때 지금의 주소에 그냥 마음껏 치기도 하지만 아마 10여 년 전에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실 때는 다 알 거예요. HTTP 뭐 아니면 HTTPS 뭐 이렇게 쭉쭉 쳤는데, 그 HTTP가 이제 2세대의 웹 환경이라면 그걸 넘어서는 HTTP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자, 어떤 데이터가 어디 한 군데 있으면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 그 주소를 HTTP 쭉 되는 거고, 그 주소를 찾아가서 원하는 콘텐츠를 한 번에 받아오는 방식. 그러니까 HTTP로 해서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 주소로 찾아가서 그 주소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길. 그러니까 중앙화된, 집중화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면, IPFS는 인터플래너터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아까 그 카데미아 얘기하면서 이제 해시 값으로 다 정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샤딩 기술로 딱 쪼개진 것이 그 카데미아로 쫙 정리가 되는데, 딱 흩어져 있는 정리된 것을 각각 찾아가서, 근데 각각
데이터가 따로 흩어져 있기만 하면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흩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딱 여기서 다 모아주는 그런 방법이 IPF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덩어리 한 개가 계속 이렇게 왔다면 지금은 작은 것들이 다다닥 했으니까 다다닥 해서 딱 모이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하고, 누구는 기존 대역폭 대비 비용을 60% 이상 절감시킬 정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HTTP 어쩌고 하는 거는 어디 중앙화된, 집중화된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 우리가 가는 길이라면, 이제는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IPFS, 그런 것이 이제 미래는 다 펼쳐지고 정리될 거다.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코인들을 뭐 저장 코인 또는 IPFS 코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의 코인이 뭐 스토리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피니티나 뭐 시아 코인, 골렘, 뭐 파일 코인, 소름, 유토큰 같이 이미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 독점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후오비 같은 꽤 그 세계적 큰 거래소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상장이 되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스캠 같이 못 믿을 건 아니고 좀 믿을 만한 어느 정도 약간 신뢰도는 있는 코인이다라고 해석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래는 좀 계속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같이 동영상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다 이용을 하지만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오프라인 이제 하드웨어에 저장을 해서 편집할 때 바로바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5G가 완전히 상용화되어서 이제 그 정도의 속도까지 다 처리될 수 있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오프라인 하드웨어 사는 것도 물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네트워크라든지 좀 더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와진다면 저도 비용 대비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은지를 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긴 하겠죠. 어쨌든 저장 공간 자체가 이제는 오프라인의 이 공간이 아니라 이미 온라인으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화된 그런 것으로 이미 많이 갔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간 것이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탈중앙화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